수익 비용 기출 문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객관식부터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맞죠? 자, 위험과 보상이 이전이 돼야지 판매가 완료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 되죠. 내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아서 줬는데 이걸 내가 통제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통제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답은 벌써 2번이네요.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2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기속되는 보고 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죠? 몇 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할 거냐? 인식이라는 건 기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록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어느 년도의 수익으로 비용으로 기록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비용의 인식. 자, 관련 수익의 대응 여부에 따라 우리가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했었는데, 자, 수익과 직접 대응될 수도 있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으로 대응될 수도 있고요. 간접 대응될 수도 있고요. 단기에 그냥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수익과 직접 대응된다는 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교재에다가 첨삭해 보시면, 우리 예를 들어서 매출원가 비용, 또 판매 수수료.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특정 매출 수익의 직접적인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죠. 자, 매출 수익이 있으면 매출원가 비용이 직접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100원의 상품을 사와서 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500원의 매출이고 100원이 매출원가. 직접적인 대응이죠. 자, 판매 수수료. 매출액의 10%의 수수료를 줄게. 그러면 100만 원 매출하면 10만 원의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그럼 100만 원 매출 수익에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바로 비용이 판매 수수료예요. 자, 이런 비용들은 수익 비용 대응은 대응인데 이제 직접 대응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수익 창출에 얼마만큼 기계장치가 감가상각됐다라고 추적할 수는 없지만 이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냈다라는 것은 이 기계장치가 기여를 한 거니까, 그죠? 대응시키기 위해서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했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방법, 뭐 정액법, 정률법이든 간에 이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대응시킨 거예요. 이거를 합리적인 기간에 배분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단기에 즉시 비용 처리한다라는 건요. 대표적으로 광고 선전비예요. 광고 선전비를 우리가 지출하면 수익에 기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광고비를 1억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직접적으로 난다라고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광고비가 나갔을 때 그냥 바로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단기에 즉시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일 겁니다. 이처럼 수익과 비용 대응은요, 이 대응의 개념은 이렇게 직접 대응도 있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도 할 수 있고 즉시에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비용 인식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급여, 광고 선전비, 접대비는 그냥 단기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을 한 거지만 감가상각비는 합리적인 기간에 배분을 하는 개념이니까 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2번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개념을 묻는 거라.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자, 만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유동성 대체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수익비용과 또 자산부채와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여러분, 유동성 대체는 이게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요.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해서 대체할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장기 차입금도 부채고 유동성 장기 부채도 부채예요. 그럼 이거는 부채 항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수익 비용 발생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네요.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걸 찾는 거니까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매출 할인은 매출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매출을 줄이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보면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분계가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만약에 매출을 했는데 자, 매출을 했어요. 자, 외상으로 매출을 하고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지금 분계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해서 외상 매출금 중에 일부를 매출 할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품 매출이 100원인데 지금 90원만 받고 10원은 할인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 10원만큼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는 이 제품 매출의 차감 항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이 매출 할인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영업 외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100원, 대변에 100원 없어진 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출을 줄이지 않고 영업의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번은 재무상태표에만 영향 미치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장기성 매출채권을 매출채권으로 분류했다? 장기성 매출채권도 자산이고 매출채권도 자산이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와 관련이 없잖아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바로 이거네요. 자,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게 되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가상각분기 어떻게 돼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서 그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자산의 차감이니까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도 영향을 미치고 자 이걸 과대계상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해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을 거고 자 감가상각 누계 자산의 차감 계정이 과대계상됐으니까 자산의 차감이 많이 돼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건 4번이네요. 이해되시죠?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재화의 판매에 수익인식 요건이 있었죠. 자, 어떤 게 있었죠? 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자, 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거죠. 판매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판매자가 상품 제품을 고객한테 팔면 판매자는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거니까 판매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답은 3번이네요. 4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혹시 못 외웠으면 지금 저랑 같이 외우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자, 매출액. 자, 여러분, 교재나 연습장에다 써보세요. 매출액에서. 그렇죠.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게 뭐가 돼요? 매출, 총이익. 그 다음 뭘 빼요, 여러분? 쓰고 있는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면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그렇죠.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즉 쉽게 말하면 그냥 세전이익 이렇게 적을까요? 기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즉 세금 내기 전 이익, 세전이익.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구조가 쭉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 다시 한번 저랑 불러보면서 암기해 보는 거예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예요?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래요. 자, 영업이익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매출액이 얼마죠? 1,000만 원. 매출원가가 5천만 원. 그럼 매출 총 이익은 5천만 원이죠. 거기서 뭘 빼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차량 유지비, 판관비죠. 그다음 접대비. 그럼 요 접대비는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랑 같은 거예요. 자, 접대비 500만 원. 자, 기부금이나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요 100만 원하고 500만 원 하게 되면 요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빠지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여러분, 지금 기부금이나 잡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니까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매출 총이익 5천에서 600만 원 빼면 얼마가 돼요? 5천에서 600을 빼면 4,400인가요? 그렇죠? 예, 5번의 답은 3번이네요. 3번. 4,400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조를 꼭 기억해 달라.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이 아닌 것은 회계팀 직원의 급여, 판관비죠. 영업팀 직원의 출장비, 여비교통비, 판관비죠. 총무팀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 판관비죠. 은행 대출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이잖아요. 이자 비용은 뭐예요? 그렇죠. 이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죠. 판관비가 아니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자, 4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죠? 상품권의 경우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것도 맞고요. 공연 입장료는 자, 요거는 이제 본문에 없었던 내용인데 공연 입장료는 자, 공연 수익을 잡을 때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그 티켓을 환불할 수도 있잖아요, 고객들이. 그래서 공연 행사가 개최하는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요. 여러분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요거 맞는 표현이 여러분. 공연 입장료에 대한 공연 수익은 행사가 개최하면 더 이상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봐요. 자, 맞는 표현이고.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판매의 경우에는 여러분 일반적인 기업은 언제 인식해요? 진행 기준이에요? 회수 기준이에요? 판매 기준이에요? 즉 판매 기준, 즉 인도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회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고요. 8번으로 가볼게요. 자,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아니죠. 벌써 틀렸네. 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적성품을 보내면 위탁자의 수익 인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인식해요? 그렇죠. 수탁자가 제3자한테 재화를 인도했을 때 위탁자 수익이 인식되는 거니까 벌써 1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강료는 여러분 진행 기준으로 해요. 진행 기준. 예를 들어서 자, 수강료를 두 달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한 달 강의가 진행이 되면 50% 진행한 거니까 50만 원만 수익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한다. 쉽게 말하면 진행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할부 판매는 이게 장기든 단기든 간에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요. 여러분,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이건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이거는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할부로 팔았을 때 이자가 의미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장기 할부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런 거예요. 요거는 그 책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첨삭해 봐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최대한. 자, 1월 1일 날 내가 상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팔아요. 1,000원짜리를 파는데 이때 판매를 해요. 외상으로 판매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데 돈은 12월 말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를 이렇게 팔았어요. 괜찮죠? 1,000원짜리 팔았는데 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1년 뒤에 돈을 주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1,000원짜리 물건 팔면서 1년 후에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1년 후에 1,000원만 받으실 거예요? 1년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그냥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자 10% 주면 내가 외상으로 팔게 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시장 가격 1,000원짜리를 파는데 지금 내가 요 시장 가격 시가 1,000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돈을 할부로 해가지고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할부면 사실은 2배 이상 여러 번 분할해서 받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러면 지금 내가 10% 이자를 내가 더 받기로 했으니까 1년 후에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미래가치. 우리 여러분 사채 공부할 때 현재가치, 미래가치 배웠죠? 자, 그러면 1년 후에 미래가치 얼마예요? 내가 1,000원을 넣어놓고 은행 이자율이 1년에 10%다 그러면 1년 후에 미래가치는 그렇죠. 1,100원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이자가 의미가 있다. 굉장히 유의적이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봐요. 분계를 자, 대변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자, 이때 이 수익을 얼마로 잡는 게 좋겠어요? 자,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 가치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요 퓨처 밸류 미래 가치를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만큼 나누는 거죠. 이자율이 10%니까 1.1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1,100원 나누기 1.1하면 얼마가 나오죠? 1,000원이 나오죠. 이 1,000원이 이 제품의 현재 시장 가격이고 이걸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은 현재 가치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중요성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제품 매출은 1,0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외상 매출금 1,000원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1년 후에 이게 1월 1일이니까 12월 31일 날 이때 현금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게 1,100원을 받잖아요. 그쵸?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100원만큼은 뭐예요, 여러분? 뭘 받은 거예요? 이자 수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든 거지만 자, 만약에 물건을 판매했는데 이게 미래에 할부로 돈을 쪼개서 받는다 그러면 미래에 받을 금액은 현재 가치와 차이가 있을 거고 그 차이는 이자의 차이일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한 이자가 의미가 있다, 유의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미래 가치를 무슨 가치로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제품 매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받은 돈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논리상 맞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할부로 판매했는데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이렇게 우리가 이자 부분 100원을 빼고 이자 100원을 빼고 요 1,000원을 판매 수익으로 잡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중요성 관점도 있기 때문에 뭐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논리상 맞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다. 이 중에 가장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가장 틀린 거는 확실히 1번이잖아요. 수탁자한테 보낸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 시점에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건 확실히 맞으니까 이게 지금 확실하게 잘못된 거니까 답은 1번이다. 근데 3번도 뭐 우리가 태클을 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논리로 얘기한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해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광고 제작 수수료는 진행 기준이에요. 자, 우리 방송사는 언제예요, 여러분? 방송사는
그 광고를 전달하는데 광고를 만드는 광고 제작 용역 회사는 그렇죠. 그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는 1번이죠. 2, 3, 4번은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한 것이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손 충당금을 적게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분계를 떠올려 보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대손 삼각비 1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해서 이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있으면 요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러면 자,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했다. 그러면 자, 이 100원으로 해야 되는데 모르고 20원으로 했다 해봐요, 이렇게. 실수로. 그러면 요 차감되는 것도 20원이죠. 그러면 비용도 과소 계상되고 요 채권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적게 차감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자산이 과대 계상되죠. 왜? 100원이 마이너스 됐어야 되는데 20원이 마이너스 됐으니까 예상 매출금은 과대 계상될 거예요. 자, 당기순이익이 과세 대상된다 맞나요? 맞죠? 자, 대손상각비 100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20원으로 했으니까 80원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이익이 과대 계상되겠죠. 이익이 과대 계상되면 모두 계상돼요. 그렇죠. 이익요금도 과대 계상되는 거고. 그렇죠? 비용이 과대 계상됐어요? 과소 계상됐어요? 과소 계상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이 과대 계상이 아니라 과소 계상됐다라는 거죠. 과소 계상됐다. 맞죠?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 4번. 자, 10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자, 복리후생비, 우리 접대비는 용어가 좀 바뀌었죠. 접대비, 기업업무 추진비 같은 거예요. 기업업무 추진비, 또 급여. 자, 여러분 이거 기타의 대손상각비, 우리 대손회계 처리 이론에서 배웠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우리가 대여금이나 미수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을 처리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합니다라고 했었었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10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다음 중 케이스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4년도 3월 1일 날, 자, 10,000달러의 상품의 제품을 해외로 외상으로 판매했다. 환율이 1,000원이었대요. 그럼 분계를 한번 써보면 어떻게 분계합니까? 여러분? 한번 분계 써볼까요? 1,000만 원이네요. 그죠? 원화로 환산하면.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분계 써볼게요. 제품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 발생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계를 하겠죠. 1,0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 또. 자, 10,000달러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 환율이 1,050원이래요. 자, 그러면 입금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외상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네요.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은 얼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50원에 자, 10,000달러니까는 1,050만 원이 지금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 자,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없어지는 거 맞죠? 자, 그러면 50만 원만큼은 우리 이거 뭐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거래가 종료됐을 때는 외환 환산 이익 이렇게 안 하고 외환 차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분기해 놓고 한번 보면 자, 24년도 3월 1일 날 회계 처리 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한다. 맞네요. 자, 24년도 3월 1일 날 회계 처리 시 대변의 제품 매출 계정 과목으로 한다. 맞죠? 자, 24년도 3월 31일 회계 처리 시 돈 회수했을 때 차변의 보통 예금 계정 과목으로 한다. 맞네요. 24년도 3월 30일 회계 처리 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의 감소와 자, 외상 감소와 외환 환산 이익이에요? 외환 차익이에요? 외환 차익이니까 답은 4번이네요. 사실은 여러분 이 분계를 쓸 필요는 없었죠. 딱 봐도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기말에 하는 게 아닐 때에는 외환 환산이라는 걸 안 쓴다고 그랬었잖아요.
답은 4번이라는 걸 유추할 수는 있었죠. 근데 이렇게 정확히 풀려면 분개를 살짝 해보는 것도 이런 문제는 나쁘지 않겠죠. 자, 12번입니다. 자,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익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자, 위험과 보상이, 자, 똑같은 문제였네요. 이 똑같은 걸 제가 모르고 뺐어야 되는데, 판매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었네요. 12번의 답은 3번. 이게 똑같은 게 겹쳤나 봐요.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시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배당금 수익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배당금 받은 날이에요? 아니면 배당금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에요. 그죠? 이거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결의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수취한 날이 아니죠. 그죠? 이건 틀렸고. 자, 상품권 판매는 언제예요? 상품권 발행했을 때는 선수금이라고 했다가 상품권과 재화가 이렇게 교환돼가지고 물건이 인도되는 그 시점을 잡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고.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할부 판매는 뭐예요? 물건을 보내주고 대금을 나눠서 받는 거거든요. 할부 판매는 우리 회계에서는 이게 단기든 장기든 물건을 인도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기간별로 안 보낸다, 뭐 얼토당토 안 한 얘기고요. 그냥 물건을 인도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도 틀렸고, 건설형 공사계약, 이제 건설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건설업은 용역이에요. 그래서 진행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진행률에 따라 진행 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한다. 답은 4번이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14번입니다. 14번 볼게요.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기속되는 기간을 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여러분 위에 거랑 중복되네요. 이것도 제가 뺐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나머지 다른 건 뭐예요? 그렇죠. 감가, 상각비였죠. 이거는 직접 즉시 단기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고, 이건 합리적 기간에 배부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문제는 다음 강에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